자, 이제는 백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백제의 시조는 온조라고 알고 있죠.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온조가 어, 이제 주몽의 첫째 아들, 부여에서 나왔던 첫째 아들인 유리가 내려오게 되어지자 형제인 비류와 함께 한강 유역으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백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온조에 이어서 이제 뒤에 이제 고이왕이라고 있는데요. 고이왕 때의 백제도 마찬가지로 좀 나라의 기틀을 잘 마련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이왕의 업적을 살펴보면은 고이왕은 관등제, 관복제 이런 것들을 마련했다고 해요. 이 관등제는 말 그대로 관리의 등급을 정해진 거죠. 그래서 제2의 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등급을 나누는데 되게 고이왕 때는 16관등, 16개의 관등이 마련되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복제에서 아까도 이제 고구려에서도 얘기했지만 옷의 색깔에 따라서 이제 관리의 등급 높낮이를 좀 알 수 있는 서열을 알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관등제 외에도 이제 16관등 외에도 육좌평이라고 해서 요즘으로 치면 수상, 또 이제 국가 운영하는 최고 높은 이제 관리들인 6개 좌평, 또 요즘으로 치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장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6개 업무를 맡아서 뭐 내도자평이 내법자평 이렇게 6개 나눠서 각각 맡은 일들을 처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또 마한의 목지구, 마한에 있었던 수많은 수십 개, 40여 개의 그 소국들 가운데 가장 맹주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천안 지역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목지국이거든요. 그래서 목지국을 공격하면서 이제 마한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그러한 왕이 바로 고이왕이 아니었나라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최고 백제 전성기를 누렸던 왕은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구려 때도 배웠지만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이 근초고왕 때에 백제와 전투하다가 전사할 정도로, 그러니까 근초고왕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쳐가지고 고구려의 왕을 전사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바로 근초고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한 한강역에서 시작했던 백제가 아예 남쪽 지역까지 내려가서 마한 전체 영역들을 조금 차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제의 영역들, 전라도와 충청도로 이쪽 차지하는 백제의 영역이 만들어진 게 바로 근초고왕 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일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진, 중국에 있었던 날이에요. 중국과 일본 외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그리고 가야도 친선을 맺으면서 바로 활발하게 해상 제국을 마련했던 왕이 바로 근초고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거기다 좀 더 더불어서는 이제 왕위의 부자 상속도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초고 왕 때에 계속해서 아들 직계와 자손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왕권 강화가 절정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만화를 잠깐 보면은 서해와 남해를 장악한 근초고왕은 강력한 해군력과 항해술을 바탕으로 그 영향력을 이웃나라로, 아까 이웃나라 어디? 그죠, 중국으로도 갔고요. 그리고 일본과도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초고왕 시기의 이 백제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한성을 중심해서 위에 평양성으로 치고 올라가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 전사시키고요. 자, 그리고 밑에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마한 영역, 마한의 소국들을 다 병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교과서에 있는 지도를 보게 되면은 백제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쭉 나가서 동진으로까지도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칠지도 한번 볼까요? 칠지도를 보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현재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근초고왕 시절에 일본에게 이제 하사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보물, 일본의 보물이 바로 칠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친교하는 백제국은 하늘이 보내주신 것이다라고 일본의 가장 오래된 역사책 중 하나인 일본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일본 역사학자들은 이게 백제가 바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백제가 하사 내려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은 침류왕입니다. 백제 침류왕. 침류왕 때 백제도 이제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에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유했던 왕이 침류왕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계로왕이 있습니다. 계로왕은 장수왕 때인데요.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펼쳐서 이 장수왕 때에 장수왕과 전투를 벌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한성 지금 한강역의 한성에 있는 어, 백제의 수도가 함락되어지고 계로왕이 전사하고 그 아들인 문조왕이 옹진 공주로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계로왕 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무령왕이 좀 있는데 무령왕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무령왕은 지방에 22담로를 파견합니다. 근데 22담로는 이제 계로왕 때에 이 중국 아니 고구려의 침입으로 인해서 다시 상당히 위축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뭐 이렇게 뭐 동성화 이렇게 가면서 신라와 동맹 맺고 중국 남조와 교류를 재개하고 이러면서 좀 힘을 좀 다시 비축해 나가게 되어지고요. 특히 무령왕 때가 되면은 지방을 다시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의 왕족들을 파견해서 22담로를 설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위험한 시기에 그래도 믿을 거는 왕족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 시기 웅진 공주가 백제의 수도였던 시기에 왕들이 계속해서 다른 귀족들 토착 세력들에게 막 살해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무래도 쫓겨내려온 왕족이다 보니까 귀족들의 입장에서도 약간 우스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령왕 입장에서는 그래도 믿을 만한 내 가족들, 내 친척들을 지방에 보내가지고 지방을 완벽하게 좀 다시 재정비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지방에 22담로를 보내가지고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해가지고 이렇게 통치를 지방 정비 조직, 지방 행정 조직을 재정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중국 남조 그리고 외화 교류합니다. 무령왕 자체가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외화 활발하게 친분 관계가 있었을 것이고요. 중국 남조와도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무령왕은 특히 무령왕의 무덤이 중국 남조의 양식이었던 벽돌 무덤으로 만들어졌고 또 무령왕이 갇혀 있는 그 무령왕릉 안에 있는 관도 일본산 금송이라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볼 때 이 무령왕릉을 통해서도 일본과 또 중국 남조와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령왕릉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 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백제하고 양나라, 중국 남조, 중국 당시가 북조와 남조 갈라져 있었는데 중국 남조에 특히 뭐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이렇게 있었는데 특히 무령왕 시기에는 양나라하고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지도가 바로 이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령에 이어서 이제 성왕에서 다시 백제의 중흥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주 같은 경우에는 좀 협소해요. 왜냐하면은 한성으로부터 피난을 내려왔기 때문에 좀 방어하기 좋은 지형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방어하기 좋은 지형인 만큼 약간 뻗어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뻗어나기 좋은 사비, 지금 부여죠. 부여로 수도를 옮기게 되어지고 국호, 나라 이름도 남부여라고 칩니다. 남부여. 자, 왜 남부여일까요? 네, 맞아요. 그렇죠. 부여에서 고구려, 또 고구의 후예가 백제. 그래서 백제는 고구려 때문에 부여와의 직접 정통성을 이야기하면서 남부여라는 국호를 하면서 뭔가 국정의 쇄신, 새로운 시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들의 다시 재정비해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기반을 다시금 재정비하게 되어지고요. 신라와 협력해서 고구려를 전쟁합니다. 전투를 벌여가지고 신라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신라와의 진흥왕과의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을 한강을 차지하면은 상류 이쪽 지역은 신라가 갖고 하류 지역은 백제가 갖자라고 약속을 하고 일단은 승리하죠. 근데 나중에 누가 배신을 때립니까? 네, 맞아요. 신라가 배신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성왕이 열받아가지고 신라와 전쟁을 벌이러 가다가 관산성이라는 곳에서 오히려 성왕이 전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죠. 여기가 바로 관산성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치러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매복해 있던 신라 병사들에 의해서 밤에 성왕이 오히려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사로잡히면서 성왕이 이제 목을 탁 쳐서 성왕이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이 만화를 보면은 이제 성왕의 모습이 보이죠. 신라군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성왕의 입장에서는 다시금 백제를 중흥시키기 위해서 더 발전시키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자 했지만 뭔가 자기 편이라고 여겼던 그런 신라의 배신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던 비운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지금 475년부터 538년까지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 웅진 공산성에 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삼국의 시작을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각 나라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백제가 수도를 한성에서 공주, 웅진으로 옮겨왔을까요? 네, 대답을 막 해주고 있어요. 네, 너무 잘 대답했네요. 자, 왜 내려왔을까? 그렇죠,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 때문이었죠. 공산성은 지금 금강이 흐르고 있는데 금강이 성의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바라보고 있는 쪽이 남쪽이에요. 뒤에 지금 강이 흐르고 있죠. 그럼 왜 뒤에 강을 두었을까? 그렇죠, 네, 잘 이야기했어요. 북쪽에서는 지금 누가 내려오려고 막 노력하고 있죠? 맞아요, 고구려가 막 내려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고구려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선인 강이 어느 쪽에 있는 것이 좋다? 북쪽에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다음에 수도인 사비, 부여도 마찬가지로 부소산성 북쪽으로 강이 흘러요. 백마강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네, 여기는 백제의 무령왕릉 앞에 와 있습니다. 자, 무령왕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무령왕 자체보다는 무령왕릉이 더 유명하죠. 왜냐하면 무령왕릉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었던 벽돌로 이루어진, 벽돌 양식으로 만들어진 무덤이 바로 요 무령왕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령왕릉은 왜 벽돌로 만들었을까? 자, 벽돌을 많이 이용한 건축물이 남아있는 나라는 어딜까요? 네, 맞아요. 그렇죠. 중국이 뭐 성도 그렇고 벽돌로 많이 만들어요. 탑도 중국은 벽돌로 만든 전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강암으로 만든 석탑이 되게 많죠. 일본 같은 경우는 나무로 만든 목탑이 되게 많고요. 자, 그래서 이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 당시 중국은 북조와 남조로 나눠져 있었는데 중국 남조의 양식을 이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무덤이 바로 이 무령왕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령왕릉은 무령왕 자체가, 무령왕이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라다가 건너와서 이제 백제의 왕이 됐는데, 자, 그만큼 무령왕, 그리고 이제 다시 이 공주시대, 웅진시대에 백제의 중흥을 위해 노력했던 왕이니만큼 여러 가지로 주변 나라들과 교류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특히 중국 양나라와 교류하면서 이런 벽돌 무덤의 양식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무령왕릉에는 무령왕이 이제 놓여진 그 관은 일본의 금송이라고 해요. 일본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무령왕의 벽돌 양식 등을 통해서 보면은 무령왕 자체가 중국, 일본과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좀 백제의 다시금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들이 충분히 이 무덤을 통해서도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 무령왕 자체가 우리나라의 고고학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971년이었다고 해요. 이거는 되게 한편으로는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고학이나 이런 발굴 이런 수준이 높지 않았을 때 최초로 발굴되어진 백제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전혀 도굴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 전에 있었던 그 백제의 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 도굴이 된 상태였거나 이미 쉽게 발견된 형태로 발견이 되었다면은 이거는 아예 그대로 백제 무령왕이 묻힌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타지 않은 상태에서 1971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발견된 것도 되게 약간 여러 가지 중요한 일화가 있는데요. 1971년에 요 앞에 여기가 성산리 구분군이라고 하는 백제의 왕릉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5호분과 6호분 사이에 있는 이제 비가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제 배수로를 파다가 인부가 배수로를 막 합으로 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밑에 쨍그랑 하고 소리가 나가지고 밑에 뭐가 있나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발굴이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냈던 김원용 박사가 이제 급하게 내려와 가지고 확인하고 발굴이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무령왕릉이 발굴되는데 걸린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네, 하루도 되지 않았어요. 10몇 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거의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발굴이라기보다는 거의 도구의 수준의 스피드를 자랑하면서 그냥 안에 있던 거를 다 들고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김원룡 박사도 회고록에서 가장 좀 영광스러운 순간이기도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프고 후회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연구원들이 발굴하면서 하여는 도중에도 막 사진 기자들이 들어서 막 사진 찍고 그런 가운데 안에 있던 이제 서수라고 이제 그 무덤을 지키는 조각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또 특이한 점은 이 무령왕릉이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있는 무덤이에요. 왜냐면은 그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그 매지서 땅의 신으로부터 이 땅을 샀다라고 하는 그 매매 증서, 돈꾸러미와 함께 매매 증서를 새겨놓은 매지석이 같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백제 영동대장군 사마라고 하는 사마라고 하는 그 무령왕의 이름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어갖고 누구의 무덤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무덤이 바로 이 무령왕릉이기도 합니다.